반갑습니다. 아이고, 앞서 강의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우연찮게 다 과거를 다루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저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아까 총장님은 과거의 사건을 파헤쳤는데, 역사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이 과거를 다루되, 왜 과거를 다루냐?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다룬다는 점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시대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면서,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의심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거 맞아? 어디서 봤어? 어디 자료에 나와? 의심하는 건 똑같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저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 시대의 리더 정신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아, 정말 우리 시대에 갖춰져야 할 리더 정신을 다 가지고 있더라. 아,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 앞으로 그 리더로 성장하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순서는 총 네 가지 콘텐츠인데요. 당시 안창호가 바라봤던 세계, 즉 안창호가 처해 있던 당시의 우리나라 환경, 국제적 환경, 그리고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시대적 사명을 그 사람은 느꼈는가, 그리고 서대문연구소에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또 우리 토요일 날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또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시대의 리더 정신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요즘 리더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뭐 다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리더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은 같더라. 그리고 그것을 안창호 독립운동가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안창호 선생은 1800년대 중반생이니까 그 태어났던 시기가 국제사회에서는 막 근대화되던 시기이죠. 그 전 시기에. 그리고 막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던 시기이죠. 아까의 강의에서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남의 시간을 뺏어서 착복을 해서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가는 망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우리 아까 대표님 운영하시면 망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남의 시간도 뺏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농담입니다. 이런 시기이죠. 그리고 내재적인 문제,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미 자본주의화된 제국주의 국가는 어디서 찾는다? 식민지에서 상품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자동화 공장화가 된 그 나라에서 넘쳐나는 재화를 내재적으로 소비를 못하니까 외부의 소비처를 찾은 게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인도를,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베트남을, 그리고 마지막 근대화의 열차를 탄 일본이 제국주의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팽창이 되던 시기입니다. 자, 뭐 잠깐 그림이 담아놨는데 이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드디어 빵을 달라라고 하는 농민들과 참정권, 정치적 권력을 요구하는 프랑스의 제3계급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시민군을 구성해서 정부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10여 년간 이상 일어나죠. 그리고 개혁 정치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 올리면서 전제 왕권은 이제 끝이고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국가, 국민국가, 국민통일국가, 그리고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대통령이 있다 없다? 없, 대통령 말 거꾸로 했네. 프랑스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정치적 혁명을 겪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도 왕이 있죠. 입헌군주제 하고 있죠.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왕이 복권되는 걸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왕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영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유럽 일대로 퍼지는 시기. 공장이 막 돌아가죠. 이런 시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를 분할하던 시기. 그리고 이것이 퍼지죠.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이런 데로 퍼지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근대화의 마지막 칸을 탔고요. 일본은 그 칸을 못 타고 마지막 손잡이를 잡고 막 매달려가는 형국이 되는 시기에 안창호가 태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76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회담을 통해서 세계 자본주의에 억지로 가기 싫다는 꼬마를 데리고 일본이 그 시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가기 싫어할까요? 큰 형 누나들하고 경쟁이 안 되죠. 같은 조건으로. 근데 같은 조건으로 하자라는 거죠. 이게 자유무역이었죠, 당시에. 근데 그게 식민지 개척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FTA도 결국은 비슷한 거죠. 우리 혹시 예전에 FTA 반대 대학생 시절에 반대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 FTA 체결한다고 그러면 결사 반대하고 그랬어요. 왜? 아직 잘 못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FTA 해가지고 혜택 많이 보죠. 우리 대학생 여러분 혹시 저쪽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렌지나 바나나나 뭐 지금 와인 같은 거 싸게 드시잖아요. 그거 다 FTA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관세가 높아가지고. 예. 이런 시기에 안창호는 그럼 국내에서 뭘 받느냐? 안창호 전기나 안창호를 서술하는 책들에 보면은 동학농민전쟁 시기 안창호가 14살, 5살 요즘인데 심각하게 이것을 인식했다. 물론 지금 14~5살은 어린이지만 당시에는 조금 그 나이 때도 굉장히 좀 성숙할 수도 있는 나이겠죠. 20살 정도 되면 완전 어른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94년도 이야기입니다. 1894년도. 그리고 1894년도 요때 또 일어나죠.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해요. 장악하고 그리고 내각을 새로 세웁니다. 이게 김홍집 내각이고 그 내각에서 한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갑오개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오경장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 의한 타율적 개혁이라는 반대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청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 이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승기를 잡고 한 10여 년 후에 1895년에는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명 여우사냥을 벌이죠. 이런 것들은 안창호가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04년 러시아 세력을 이제 몰아냅니다. 러일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쳐다봤죠. 제가 그림 담아왔나 모르겠네요. 안 담아왔네요. 전 세계가 이 러일 전쟁을 어떻게 쳐다봤냐면, 당시에 이제 만평 그림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요. 일본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막 링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려놔요. 전 세계는 러시아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고, 일본은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가장 이때 해군 함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함선과 병력을 자랑했던 것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입니다. 어디 있었냐면 수에즈나 위쪽에 있었어요. 1904년도에.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서 빨리 동해안으로 와야 되는데, 자, 영국이 뒤에서 일본을 지원하고 있죠? 미국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영국과 미국, 이러한 강대국들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남하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요.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일본이 해주니까 뒤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딱 막아버립니다. 영국이.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어요. 발틱 함대가 쫙 돌아가가지고 지친 상태로 오죠. 이때 일본의 도고 헤이치로가 괴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순반도를 장악해버리죠. 혹시 중국 배련시 여순구, 중국말 리순에 가시면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을 혹시 가셨거나 앞으로 가실 거면 색깔을 딱 보시면 러시아가 조차했을 때 회색깔로 짓다가 이때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기면서 다시 이어서 져서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혹시 나중에 가시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07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1907년도에 군대마저 해산시키죠. 물론 이때 고종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조약도 맺죠. 이러한 단계를 안창호가 다 봤던 거예요. 물론 1902년도에 안창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고민을 했을 거란 얘기죠. 동학농민전쟁, 경복궁 침략 사건, 이른바 갑오왜란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 아산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라는 오코루라고 알려진 건물이고요. 러일 전쟁. 그리고 이제 반격도 있었죠. 의병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총장님도 요 이휘종 열사를 점토로 이렇게 만드셨던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해외으로 보냅니다. 1907년도에. 이준은 4월 달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과 합류를 하고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 합류해서 6월 24일인가에 헤이그 네덜란드에 도착합니다. 한 2달 걸립니다. 그리고 만국 평화회의장에 가서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특명을 받고 왔어요. 입장을 못하죠. 기자들을 상대로 신랄하게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아버린 사건. 헤이그, 예전엔 밀사라고 배웠는데, 야, 주체적으로 밀사라고 하지 말자. 특사라고 하자. 지금은 헤이그 특사사. 역사 용어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 지금은 억지로 늑박당했다, 을사득약.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군대 해산 때 제2연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합니다. 자결하면서 당시에 서울 시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잘 알려지는 않은데 이때 많은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당해요. 뭐 이런 일들을 이때는 이제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봤겠죠. 다 목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연역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요 신민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민회. 이거 오타이면 죄송합니다. 대성 학교. 신민회가 중요한 것은 강의 시간,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왕권을 부정하고 공화 정체를 주장한 단체 사람 인물 안창호가 주창한 신민회에서 강령으로 공화 정체를 해야 된다. 이제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신민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가들, 계몽운동가들, 의병 세력들이 어디로 갔죠? 만주로 갔죠. 서간도, 북간도. 물론 연해주로 갔고. 그래서 서간도에서 뭘 만듭니까? 신흥무관학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흥강습소입니다. 원래 이름이. 나중에 신흥중학교, 신흥하구단, 그리고 1919년도에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을 이미 언제 얘기했냐면 신민회에서 이때 다 얘기합니다. 국권을 이때 나라가 있었으니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서는 어려우니까 가서 한인촌을 건설하고 그리고 독립군 간부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적기에 일본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신민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1907년도에 이미 이제 1902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4년동가의 공립협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안창호 선생이 한 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미주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오죠. 그래서 당시에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던 양기탁을 만납니다. 당시 사장은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그나마 그 전국에서 자유로웠죠. 왜? 영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양기탁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양기탁은 이랬어요. 단체를 만들긴 만드는데 합법단체로 만들자. 안창호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눈을 피해야 돼요. 통감정치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단체로 만들자 해서 한 2달여 진통 끝에 비밀단체로 결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독립운동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민회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해에도 임시정부 있었지만 서울에도 한성정부를 4월 달에 만들었고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도 대한국민의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19년 정도예요. 예. 연해주는 2월인가 3월, 서울은 4월, 그리고 중국도 4월. 이미 10년도에 해서 12년도에 대한민국민의 대표위원들을 뽑아서 이미 12년 정도가 되면 미주 지역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및 국무총리 허리를 하고 통합 임시정부는 뭐냐면 1919년도 9월 달에 서울, 연해주에 있던 곳을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임시정부가 통합된 게 9월인데 요 작업을 누가 했냐면 네, 요 분이 한 거예요. 이때 이승만은 그 서울에서 구성된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임명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죠. 물론 안창호라는 큰 인물이 있지만 안창호는 여러분 성격 아시다시피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막 잘났다고 떠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뒤에서 받쳐주고 조직을 이끌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받쳐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창호는 이승만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이승만이 한성정부를 고집하니까 한성정부의 전통성을 인정할게 하면서 이승만을 드디어 대통령으로 모셔옵니다. 왜?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으니까. 네, 외교적으로. 그리고 1925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이유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임시정부가 개조파, 창조파, 옹호파로 분파가 되고요. 1923년도에 한 135개 지역에 120여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다시 해봅시다라고 국민대표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한 3달 동안 하거든요. 근데 소득 없이 결렬되면서 김구가 이때 딱 임시정부를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개조파, 창조파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연차원 다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했고 수양 동호회를 만들고 다시 이제 중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32년도에 피체가 돼서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초기에 공립협회, 1902년도에 미주로 유학했다가 4년도에 공립협회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죠. 요 분이 이제 안창호 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 미국 체류 중에 찍은 사진들이고요. 흥사단 이제 만들고, 흥사단에서 이제 연례회 개최했을 때 안창호 선생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9월에 통합 임시정부 만들고 나서 국무원 회의했을 때 현순, 안창호, 신익희. 네, 여기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 선생하고 같이 25년도에 찍은 사진. 이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19년도에 이 모습이었다가 지금 25년도에는 굉장히 좀 이제 나이 들어 보이시죠. 안창호가 그 부인 이혜련 여사하고 결혼 생활을 30여 년 하는데 실제로 같이 사는 기간이 10여 년밖에 안 된다. 가정적으로는 어떤 남자예요? 나쁜 남자죠. 독립운동가들은 가정적으로 다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은 그렇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손들을 가끔 이제 독립운동가를 추적하면서 뭐 지금 손자때 정도 살아있는 후손들이 좀 있는데 만나보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다. 이런 원망들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창호는 그 시대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느냐? 독립전쟁론을 생각을 했다.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도 이 독립전쟁론을 얘기했지만 특히 안창호가 이야기한 거는 실력을 양성하고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적의 적은 내 편이다. 적의 적은 내 편. 일본과 적이 되는 편에 서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편에서 일본과 전쟁을 결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된다? 1884년도에 김옥균, 박용료, 서광범, 홍영식 이런 분들이 급진적인 계합파들이 일본을 등에 업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을 장악했죠.
그리고 갑신정강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죠. 근데 3일 만에 실패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시기상조였다라는 거죠. 무력이 없었고요. 청나라를 이길 만한 너무 일본의 대외 의존적이었다. 일본이 나중에 발뺌하죠. 도와주기로 해놓고. 1884년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무력을 좀 더 갖춰서 성공했으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더 빨라졌겠죠. 안창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자. 실력을 갖추자. 적기가 되면 전쟁을 결행하자.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독립전쟁론의 준비론적 성격입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저쪽 베이징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강력한 무장 투쟁론자들이에요. 뭔 준비야? 언제 실력을 양성해?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 내부가 안창호 같이 임시정부를 그대로 두고 혁신을 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개조파, 안창호. 베이징에 있던 박은식이나 신채호 이런 분들은 야, 임시정부 맨날 외교론만 얘기하고 실력 양성만 얘기하는데 정부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창조파. 이승만은 야, 혁신도 하지 말고 새로 만들지도 마. 그냥 가. 옹호파. 이렇게 아까 나눠졌던 것을 보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창호가 주장한 것은 결국은 지금 봤더니 민주주의입니다. 예. 독립된 나라의 체제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독립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하죠. 20년의 일. 국민이 곧 황제다. 나라의 모든 권력은 황제가 아닌 국민에 있다. 이때 시대 정신은 이미 다 간파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가 되면서 평등을 지향하고 이런 것도 바뀌었지만 스스로 우리 내부의 문제점, 내부의 모순을 스스로 겪으면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극복한 방안으로 찾은 것이 국민주권 국가, 프랑스 시민연금 같은 통일 국민국가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데 조선 안창호가 국무총리 서리를 하고 노동부 총판을 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 국민이 역할을 준 겁니다. 제가 이제 현대 용어로 좀 풀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돈은 국민이 모아온 공공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개체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체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리더들, 아까 강의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비자를 만들지, 오너가 이제 가져간다. 지금 이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공주의. 그리고 이제 흥사단에서 한 얘기죠. 항상 준비하고,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여기에 인격을 함양해야 된다라까지 들어있어요. 무실력계. 저는 이 시기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 뭐 지금 와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놀라운 혁신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자금을 줄 때는요, 안창호를 찾아갔대요. 안창호에게 주면 이거는 확실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자료로 얘기하는 거죠. 다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뻥은 한 10% 정도? 네. 자, 그런데 1932년도에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가 지금 중국 홍코우 공원에 폭탄을 던지죠. 현재는 루신 공원입니다. 우리말로 노신, 이큐정 전슨, 유명한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인데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나서 전승 축하, 그리고 그때 일본 왕의 생일이었대요. 일본 천황인데 우리 역사가들은 기분 나빠서 천황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공식 용어를 역사적으로 일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왕의 생일, 천장전이라는 말도 잘 안 해요. 네, 굉장히 주체적이죠? 일왕의 생일날 폭탄을 던졌는데 상해 시내가 펄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프랑스 쪽에 지역에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프랑스 경찰, 영국 경찰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도산 선생은 몰랐어요.
모르는 이유는 김구하고 김구 비서하고 윤봉기 한 세네 사람밖에 몰라요. 대부분 독립운동이 발각이 되거나 독립운동가가 잡혀가는 경우는 밀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밀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증 작업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그때 이유필의 손장과 아들한테 뭐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또 그런 또 칼같이 지키시잖아요. 선물을 주려고 간 거예요. 이유필의 집에서 감시하고 있던 경찰한테 딱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 경찰에 인계됐다가 재물포를 통해서 국내로 압송되어 온 게 이제 국내에 다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도산 선생이 이 서대문영무소 신감이라고 하는 새롭게 만드는 감방 사동에 잡혔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뭐 그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별감 사동이라고 있는데 이런 감옥입니다. 외적의 눈에 개전이 빛이 전혀 없다고 단정된 중대 정치범만 가두는 곳에 잡힙니다. 이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 처음에 제물포에 와서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 서대문영무소로 가는데 이 일본 경찰이 네, 그때 이제 미화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네, 고문을 혹독하게 했던 그 일본 정부가 안창호 선생님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딱 서울 시내 남산 한 바퀴를 드라이브 시켜주고 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안창호는. 일본 경찰이.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수감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이랬을 것 같지만 사실 큰 인물들은 어느 정도 대우해 줍니다. 물론 이제 조사 단계에서 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방에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5번 방에 여러분 아시죠? 여운형. 6번 방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김정은형. 요 옆에 안창호 선생이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사령이었던 오동진. 그 다음에 최양욱, 이선구, 권오설은 60만 세운동 주인.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있어요. 사동에. 그런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이 감방 안에서의 비밀 통신법이 있습니다. 32년도에 안창호 선생이 이 모습으로 지금 경기도 경찰부에서 조사를 딱 받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32년도 소화 7년이니까요. 7월 4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상해에서 잡혀서 압송돼 와서. 굉장히 독립운동으로 미주, 하와이, 상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늙으신 거죠. 네. 요 사진이 제가 정확한지는 검증 안 해봤는데 막 찾아보니까 법원의 이성 중에 안창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머리에 쓴 것은 얼굴을 가린 용수고요. 7호 감방에 수감이 됐는데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감옥 안에서 내부에서도 이제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옆방에서는 뭐 더욱 말을 못하죠. 만날 기회도 안 줘요. 어떻게 그러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새로 누가 덜컥하고 들어왔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뭘 하다 왔습니다. 바깥의 소식은 좀 어떻습니까? 바깥에는 전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 다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작업을 나가는데 내일은 3.1절 20주년이니까 우리 모두 작업을 나가지 맙시다. 스트라이크 합시다. 매월 몇 시에 만사를 부릅시다.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1902년도에 한국을 떠났잖아요. 7년도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가셨잖아요.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 알고 있었죠. 어떻게? 벽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모음은 얇게, 아, 야, 여.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죠. 이걸 조합해가지고 정보를 옆방으로 막 전달을 해요. 이게 타벽 통보법. 일종의 방을 통한다 해서 일명 통방. 이렇게 부릅니다. 아파라. 이렇게.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 몰라. 여기 김정년이 6호 감방에 있었어요. 정보가 1호 감방부터 오다가 6호 감방까지 왔는데 7번 때문에 그 다음 방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7번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방이 옆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김정년한테 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빨리 좀 네가 옆방이니까 알려줘. 빨리. 근데 이거 알려주다 걸리면 눈알이 빠지도록 고문을 받고 제일 무서운 가형. 그러니까 형량이 늘어나고 감식 3분의 1밖에 밥을 한 달 동안 주지 않는 형벌을 받게 돼요. 어느 날 딱 눈치를 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한테 알려줍니다. 어, 형무소에 가면 이제 벽과 벽 사이에 환기나 이 전구를 이제 가운데다 끼거든. 예전에 시골집 계신 분들 형광등 아까우니까 하나하나 안 하고 벽 하나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거기를 이제 보려고 그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똥통이 있습니다. 이제 똥통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간수가 눈이 탁 마주칩니다. 심장이 오글오글 떨리고 온몸이 살살살살 떨리고 내려오는데 똥통을 엎어버려. 여기 이 사람 기록에 나와요. 여기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형무소의 도산 선생 2081호의 오물바가지. 근데 간수가 이제 봤어요. 간수가 확인하러 오죠. 어떻게 했느냐? 자,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아, 영상 좀 이거 밑에 하시면, 네, 네, 틀어주시면. 자, 그러면서도 이 안창호 선생은 굉장히 또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데,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분들 계시지만 사모님들한테 편지 한번 쓰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써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편지의 첫 번째 글이, 문장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항상. 편지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항상 나는 잘 있다. 집에 별일 없니?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예. 잘 있겠어요? 대전과목으로 이감을 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 현대식으로 제가 풀어서 10%의 뻥을 이제 넣어서 표현하자면 서대문은 정말 후졌는데 대전과목 오니까 호텔 같아. 음식도 잘 나오고 방도 쾌적하고 너무 좋아.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이 좋겠습니까? 네. 이런 성격의 소유들. 그리고 이제 37년도에 이제 35년도인가요? 대전 감옥 나왔을 때 여운형이 이제 마중을 간 모습이고요. 추록할 때. 그리고 37년도에 이제 다시 잡혔을 때 모습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죠. 계속하다가 또 수감이 됐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는 병색이 굉장히 짙은 모습입니다. 한 세 장 정도 앞서 임시정부 활동할 때 모습, 수염 딱 하고 멋있는 모습에서 독립운동하는 32년도에 볼이 쏙 들어간 피골이 상접한 모습. 이제는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파파 할아버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서대문역에 수감됐는데 너무 병이 심하니까 도저히 이제 감옥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12월 달에 37년도 12월 달에 병보석으로 나오죠. 38년도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병원, 지금의 서울대 병원에서 3월 달에 서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도산 선생과 일생과 뭐 이런 것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히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옥중에서의 모습들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 리더들이란 뭐냐? 지금 우리 리더분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직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조직만 이끕니까?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독립운동가들의 비추어 봤더니 이 리더라는 것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독립운동가들이 단체를 이끌고 그다음에 사람을 이끌 때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독립한다. 비전은 독립된 나라는 공화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예. 인민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비전이 있잖아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 물론 독단적인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대중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있다는 얘기죠. 듣고 받아들이고 노선을 수정하고 그 대표적인 게 과와 우의 대립과 갈등,
1925년도 이후에 조선공산당이 생기면서 독립운동 내부에도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아나키즘 계열 이런 것들이 32년도에 민족혁명 동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위일당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1927년도에 신간회라고 하는 위일당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 리더십은 결국은 정신적인, 문화적인 가치 개념으로 이제 승화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정신적인, 문화적인 가치 개념을 독립운동가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창호 선생님처럼 독립운동가들처럼 그 시대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팩트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헤쳐나갈 정신,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권 회복이고 독립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독립한 세상 이후의 새로운 비전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개념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조직원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를 얘기하지만 새로운 리더들은 항상 그랬어요. 왕건이 고려를 개창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그 새로운 고려를 만들 때 어떤 이데아를 제시했어요?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불교를 일반 대중들은 못 믿었거든요. 왜? 교조주의, 경전 해석을 통해서 해탈하는 종교예요. 왕실과 일부 기득권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왕건은 누구랑 연결해서 고려를 개최합니까? 선종선사. 불교 중에서도 선종, 후심 위주의 철학. 내가 기도만 하고 부처님께 빌기 바라면 해탈할 수 있는 믿음을 대중들에게 제시하죠. 이성계가 고려 조선을 건국할 때도 새로운 이데아를 제시합니다. 불교 국가인 고려를 탈피해서 이제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가져와서 위민 정치. 어떻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 독립운동가들도 새로운 공유 비전을 제시돼서 개념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회사를 운영한다, 조직을 이끈다, 아니면 뭐 회사의 뭐 관리자다. 제시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은 특히 우리 MZ 세대들이 요즘 많잖아요. 안 따라오겠죠. 네. 그리고 현실에서 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성취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현명할 수 있는 자세의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운영하는 조선총독부 일체라고 합시다.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른바 사상범, 독립운동가들을 이른바 사상범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고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일반 잡범들과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상적 전염이 심히 우려된다. 라는 게 30년대 조선총독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감옥을 늘리고 독방에 수감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섞여 있으면 그 구성원들하고 더불어 소통하고 그들이 다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몰랐던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이끌어 나갔다는 얘기죠. 100%는 아니겠지만 독단적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겠지만 그러한 리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가 필요한 21세기 리더 스피릿, 리더 정신, 독립운동가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자, 이걸 좀 지금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면 조직을 운영하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공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 네. 객체는 주체를 위해서, 주체는 객체를 위해서. 대공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성, 자율성, 평등 다 보장해줘야 되겠죠. 민주주의에 있는 거죠. 그들이 주장했던. 그리고 자세와 역량을 갖추게 해야 되겠죠? 홍사단에서 얘기했죠. 이미. 무질역행의 자세. 건전한 인격.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피릿이다. 네.
이것을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 남은 기록을 봤더니 가지고 있었어. 안창호 선생님의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의 리더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독립운동의 리더 스피릿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의 교두보. 우리가 꼭 함양해야 될 자유와 평등주의다. 그리고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미래의 정신을 밝히는, 미래 시대 정신을 밝히는, 시대를 파악하고 미래를 여는 미래 지향적이었다. 그리고 세계 속의 한 그릇을 이끄는 자기자였다. 증명을 해보이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한 자체가 미래 지향적이다. 독립운동을 안 한 사람들, 친일파들, 변절자들, 독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일본에 협력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이 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독립을 향해 나갈 것이고 내 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 때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독립운동, 미래의 지향적. 독립운동 한국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 루이 말랭 예를 들면 이번에 6월에 다음 달에 이달에 독립운동 루이 말랭 미국의 영국 미국의 톰킨스 뭐 여러 명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의 후데다치츠, 가네코 미국, 뭐 중국의 뭐 송미령, 송경영 이런 뭐 장개석도 도와줘. 같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세계주의를 지향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와 평화,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고 항상 비전을 공유하고 제시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그리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시간이 뭐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